이 아픈 비밀을 언제까지 안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울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가서 내가 가서 보고 그 보는 순간에 내가 울까 싶어서 지금 사실은 겁이 나는 거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카 딸을 보러 가는 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민 씨는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조카에게 사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가 또 어떻게 된지를 또 눈치를 살펴봤어. 그래서 그게 좀 내가 좀 겁이 나네요, 사실은. 모녀의 삶과 죽음을 가른 그날, 영민 씨의 누나는 조카가 다친 그 자리에서 보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삼촌이다. 어? 눈 떴네. 조카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에이, 이 새끼. 내 엄마한테 갔다 왔지. 빨리 나서지. 엄마도 빨리 낫고 니도 빨리 낫고 누가 빨리 낫는가?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조카는 묻고 싶은 게 많은지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쓰려 합니다. 너 자꾸 손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빨리 나서. 알았지? 그래. 좀만 참아. 알았어, 그래. 해볼게. 응? 화이팅. 안 돼. 애써 그 손짓을 못 본 척 조카를 다독이고 돌아 나오는 길, 영민 씨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엉망이 돼버린 가족의 삶. 비극은 지난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는데 한 4시 반쯤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반대쪽 대각선 쪽으로 불이 연기가 확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4시 25분 아파트 4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복도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고 비상벨이 울리며 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 들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엄마가 떡새끼면서 계속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내려오는 소리 봤는데 쌍칼 들고 내려와서 바로 일어나겠어요. 쌍칼이요? 칼을 이렇게 들고 쭈걱쭈걱 내려와서 불을 피해 비상구인 중앙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맞이한 건 칼을 든 살인마였습니다. 현관 입구에 2명인가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계단하고 복도 쪽에 너무 환자들이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인 장본인은 그 아파트 406호에 사는 한 남성. 모두가 잠든 새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에 숨어있다 이웃들을 습격한 그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진주 방화 살해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입니다. 사망자는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피해 망상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무대로 벌어진 25분간의 잔혹한 살인극. 그의 칼에 찔린 사람만 11명. 그중 절반은 사망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가시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냥 울 수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영민 씨의 누나도 안인득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조카는 살인마가 찌른 칼에 척수가 손상돼 반신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왼쪽 팔, 왼쪽 다리 이는 평생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려고요. 자신보다 가족을, 이웃들을 구하려 했던 이들이 입은 피해는 더 컸습니다. 불이 난 4층에 사는 태훈 씨는 그날 남들보다 빨리 화재를 눈치챘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문 열어보니까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고 가더라고요. 문이 따가우셔서 그 복도 창문에 싹 열고 내려가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문 두들겨 본 거지. 사람들이 있나고 다 잘 시간이니까. 아직 잠들어 있을지 모를 이웃들에게 화재 소식을 알리던 그때 그의 노모와 어린 딸이 살인마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려가니 딸 모친하고 딸이 계단에 누워있대요. 배를 밟게 그림처럼. 손잡고 막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밑에 그런 짐승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노모와 11살 어린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안 씨는 그의 아내를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범인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태훈 씨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친구 동생입니다. 평소에는 뭐 지나가다 만좀 뭐 인사하고 그런 사이죠. 안 씨가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대체 왜 그는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인 걸까요? 여보세요? 예. 아, 예. 아이고, 이모씨 이렇게 되겠노?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할 보이다. 할 말이 없다. 아이고, 못 잡았네. 그리 착한 너가 세상 이런 그렇다 마다니.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평생 이 죄를 갚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사람은 안 씨의 어머니입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벌어진 끔찍한 범죄. 그런데 무려 2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의 피의자 안 씨가 취재진 앞에서 한 말은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뿌리를 당해왔습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삼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거. 자신도 10년 동안 억울한 일이 많았다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듯한 말을 하는 안 씨.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최근 섬뜩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18살 최양의 뒤를 쫓아온 이 남자가 바로 안 씨입니다. 안 씨의 바로 윗집에 사는 최양의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한 CCTV 속에서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나 잡혀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나 정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던 안 씨. 보고 있어.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지랑 사람 너도 기다리고 있네. 진짜? 일단 너무 무섭다, 나는. 가는 척 문 앞을 떠났던 그가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복도 끝에 숨어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 17일 새벽 휘발유 한 통을 사들고 집에 돌아온 그는 3시간 뒤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무대로 끔찍한 살인극을 준비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런 괴물로 만든 걸까요? 안 씨가 최양의 집을 처음 찾아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 바로 윗집이거든요. 쓰레기를 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쓰레기를 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낮 시간에 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 저희 아닙니다. 저희 딸은 낮에 학교에 가고 저는 출근을 해서 낮 시간대 아무도 없어요. 그 아저씨가 그 말을 어떻게 믿네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그는 그 후로도 이상한 주장을 하며 수차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내 꽁초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몇 번이나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엄마가 자기 집에 벌레를 보낸다고 몸이 가려워서 살 수가 없다고. 급기야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왔는데 계란을 던지신 거예요. 엄마한테. 원래 뿌리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안 씨 때문에 CCTV까지 단 최양의 가족들 그리고 2주도 채 안 돼 그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된 겁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숨어 한참이나 506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안 씨는 그 집에 다시 찾아와 오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을까? 우린 어렵게 안 씨의 형을 만났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나 진짜. 죽은 친구의 어린 딸은 동생 아닌 듯도 잘 아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친구 딸이라는 것도 12살 어린 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자기를 위협한다, 이 세력에 포함시키는 그 말에 알면서
11살짜리 어린애라는 걸 알면서 예, 그걸 인지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숨진 아이 아빠인 태훈 씨는 친구 동생인 안 씨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저리 잘 빼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니까 제 주위에 눈물까지 흘렸고 친구 역시도 괜찮기다 같이 울고 마음 아파 같이 공유했죠. 사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은 우리 가족들 동의서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안 씨가 정작 취재진에게 남긴 말은 저도 뿌리를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뿌리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제대로 좀 시시비비를 따라가지고 제가 저기 받을 건 저기 받고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다 그는 이런 괴물이 돼버린 걸까요? 안 씨의 오랜 친구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 안 씨의 모습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좀 달랐습니다. 악행된 사람이 아닌데 옛날엔 잘생기고 성격도 활발하고 잘 지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경제에 보탬이 돼야 한다며 남보다 일찍 취업해 성실히 일했던 그가 갑자기 달라진 건 20대 중반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한 24, 5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었는 것 같아. 말도 없이 그냥 하루 저녁에 햄버거 먹는 데 빼고 주로 혼자서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에서요? 예, 한 2년간. 집에 안 들어가고요. 허리가 아픈데 산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통화하는 건 안 들었거든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차에서 살던 안 씨는 급기야 지나가는 대학생이 자신을 놀렸다며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3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사하고 나서 형님이 그때 인대기를 떼고 있었거든요. 뭐냐고 있었는데 이야기 듣기로 내가 집에 왔더만은 인대기가 베개 위에 칼을 베개 위에 대고 자더라. 항상 흥분 상태였죠. 저쪽에 성범죄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부터서 어머님이 반찬을 해주고 가고 싶어도 갖고 오지 마세요. 음식이 약탈다 생각. 피해 망상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가족들은 안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퇴원이 안 된 상황에서 결혼식까지 참석하고 3번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맵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팍 갈 거 아닙니까? 괜찮으셨고 네. 그는 왜 다시 극단적인 피해 망상에 빠진 걸까? 2016년 7월까지 조사를 받은 게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 치료 때 의사가 바뀐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자 혼자서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게 약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가 치료를 중단한 건 3년 전. 그는 나날이 시한폭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분은 대개 한 발병하고 10년 이상 치료를 못 받은 거죠. 이번 경우처럼 뒤늦게 시작된 치료가 또 도중에 중단이 된다든가 하면 증상이 계속 악화가 돼서 피해 망상의 그 행동이 완전히 지배를 받으신 거죠. 만성화, 중증화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전문가는 발병 후 첫 치료가 늦을수록 이러한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절대 중단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이 영상에 나온 사람 아무래도 이상하다. 정신병 이력은 없는지, 과거 전과는 없는지, 이거를 그 부분을 좀 조회가 안 됩니까? 조회 좀 해줄 수 있겠더만. 자기들이 조회를 해봤는데 깨끗하대요.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보고 사과를 해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웃간에 하해를 해라. 하해를 해라고 하고. 안 씨가 괴롭힐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안 씨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미친놈이 뭐라고 따가 넣어라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죄명이 아니라고 의사도 그 판단하기 힘들다니. 죄명 자체는 모른다 백명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동이 이렇게 한다고 그 설명을 해줄 생각 없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들을 관리해야 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이런 것도 뭐 인권상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씨는 조현병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던 주민센터에서는 그가 이토록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3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게 복지팀장을 하고 있는데 하는 힘들게서 내가 몰랐어. 아니 자기가 동의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동의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동의 오지도 않는 거야. 지난 3월에 안 씨가 벌인 특수폭행 사건 이후 안 씨의 형은 동생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뭐 입원 기록서하고 그걸 일단은 지금 3월경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진단서를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단어서를 같이 첨부를 하면은 요걸 판사님이 병원 치료를 하든지 치료 감호소로 보내든지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언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지 복사해 가시려고요. 환자의 기록이 나가려면 위임장이나 안 그러면 환자 본인 신분증 들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환자의 허락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동생이 치료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점점 더 위험해져가는 그를 멈추기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강제 입원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신고를 하면 경찰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경찰이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면 곧바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선 경찰과 보건소, 지자체 등이 나서서 치료와 입원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돼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쉽지 않다 보니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보호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경찰관 분들도 이 응급 입원을 이렇게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인권 침해 시비가 일지 않을까 해서 개입을 망설이시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안 씨가 품은 시한폭탄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4일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딸을, 누군가는 손녀를, 누군가는 조카를 구하려다 참변을 당했고 꿈 많던 두 소녀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던 목소리를,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 대가를 우리는 또 이렇게 아프게 치렀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다면 다음엔 나와 내 가족이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